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서는 안 될 미래 뉴스. 이번 달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도로를 막아버린 GM 크루즈 자율주행 택시 소식입니다. 이 크루즈라는 곳이 GM의 자율주행 자회사죠. 자, 이 회사가 2022년 6월 23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보다도 앞선 것이고, 이렇게 유료 서비스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전 시간에 되는 건 아니고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람 없고 차 없는 시간에 운행이 되고, 자, 속도도 약 50km 이하로 운행이 되는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꽤나 자신이 있으니까 유료화를 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시작하자마자 멈춰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도로를 막아버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목격자의 사진인데요. 저쪽 끝에 보이시죠? 차들이 막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멈춰서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그래서 6대 이상의 크루즈 로보택시가 도로에서 작동을 멈춰버린 거예요. 자,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황당한 일이고요. 직원들이 20분 내에 나타나긴 했지만 또 치우는 데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민폐죠. 자, 그래서 테크크런치가 크루즈사에 문의를 해봤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 회사가 시범 서비스를 하던 지난 4월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야간에 크루즈 로보택시가 다니는데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멈춰 세웠는데 경찰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도 열 수가 없고 전조등을 켤 수도 없고. 자, 심지어 크루즈사에 문의를 해봤더니 왜 안 켜졌는지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기는 해요. 초기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워낙에 초창기이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일로 사람들을 당황시키게 될까요? 자, 이번 소식은 자동차 기능 구독 서비스 논란이 이번 달에 일어났습니다. 이 논란을 일으킨 곳은 BMW사인데요. 여러분들 겨울철에 엉덩이 시트 따뜻하게 해주는 엉따 기능 아시잖아요. 그걸 이용하려면 구독 요금을 내라는 거예요. 1개월의 구독 요금이 24,000원, 열선 핸들도 13,000원, 하이빔 어시스턴트 11,000원,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라고 반자율주행 기능, 그것도 51,000원. 한 달마다 내라는 겁니다. 그 기능을 원하면. 물론 원하지 않으면 안 쓰면 돼요. 자, 장기간으로 1년 구독 요금을 하게 되면 조금 할인을 해주고요. 일시불로 한 번 내는 무제한 요금 같은 경우에는 할인 폭이 제일 커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쌉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럼 필요한 것만 쓰고 안 필요한 거는 안 써도 되니까 더 이득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이 포인트예요. 이미 하드웨어를 넣어놓고 그 기능을 못 쓰게 막아두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섭섭해 했다는 거예요. 특히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이미 다 깔아놨는데 하드웨어는 그걸 돈 안 내면 못 쓰게 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냐라는 반발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래서 현재는 BM 서비스에서 이 구독요금제를 철회했습니다. 예전처럼 옵션으로 구매하면 그냥 쓰는 걸로 예전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더 버지 매체는 이런 기사 타이틀을 뽑았어요. 자극적이죠? 자동차의 미래는 구독 악몽이다. 나이트메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기사 내용 살펴보시면은 자동차 가격 상승과 이윤 감소를 상쇄시키기 위한 혐오스러운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생각하면 이는 골치 아픈 트렌드라는 것이죠. 콕스 오토모티브 설문조사에 따르면 75%의 사람들 이를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또 재미난 점. 이런 구독요금 계획은요, 주로 BMW, 벤츠 같은 고급 자동차 회사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싼 비용을 지불할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GM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구독 서비스로 2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2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더 버지가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GM이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펠로톤과 같은 리그로 들어가고 있다. 구독 서비스 회사로 자동차 회사가 수익화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BMW뿐만이 아니라 벤츠도 이런 시도를 했어요.
뒷바퀴가 원래는 4.5도만 꺾이는데 구동 요금을 기능으로 사면은 10도까지 꺾여서 주차를 할 때나 주차한 차를 뺄 때 편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드웨어는 이렇게 다 넣어주고 이거 이용하려면은 1년에 요금을 70만 원씩 매년 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꽤나 여기에 대해서 또 섭섭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자동차 구독 경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자동차연구원 장대석 선임연구원님께서 보고서를 발간하신 게 있는데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자, 뭐 테슬라라든지 GM,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구독 서비스로 출시하고 있고 현대차나 기타 회사들도 비디오, 음악 스트리밍, 원격 제어 등을 구독 서비스로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비자나 자동차 기업에게 이득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기능만 그때그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조사가 제시하는 조합이 아니라 취향에 맞게 기능들을 구독해서 조합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내가 원할 때는 썼다가 필요 없을 때는 안 쓰는 이런 탄력적인 이용까지 가능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만족도 높은 기능들을 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가지고 고객들을 묶어 놓을 수 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또 다른 매출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재밌어요. 생산 효율성 증가. 예전에는 우리가 옵션이 다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하니까 아무래도 생산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좀 지연이 될 수 있었는데 다 똑같이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기능을 구독으로 풀어주게 되면은 똑같은 차를 다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생산 효율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이미 판매된 차량한테 또 다른 서비스를 업데이트 해줘가지고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요금 조정을 통해서 수익화를 또 매출을 신경 쓸 수 있다는 거, 소비자에게나 자동차 기업에게나 좋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내용은 뭐가 있냐면은 현재 구독 서비스는 음악 스트리밍에만 거의 한정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고 통신이 이제 초고속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자율주행 때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즐겨야 되니까 이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비자들은 앞으로 이런 다양한 구독 기능들을 고려해가지고 자동차를 또 구매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또 구독 서비스는 결제 주기마다 소비자들의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기술이 앞으로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잘하는 곳이 그래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기능이 구독 서비스로 제공이 되면은 뭐야? 안전을 너네들은 돈 주고 판매하는 거야?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기능의 구독 서비스와 소비자가 어디까지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이번 소식은 메타버스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Some of Us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메타버스 유해 콘텐츠의 또 다른 시궁창이라고 하는 아주 자극적인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여기 여성 연구원이 메타사의 호라이즌 플랫폼에 접속했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영상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자, 한 남성이 계속 여성 아바타한테 접근하니까 그 컨트롤러에서 계속 햅틱 반응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사람이 그걸 지켜보고 있고 보드카병을 마치 카메라처럼 해서 찍고 있는 모습. 그러다가 이게 도움이 될 거라면서 내 입에 강제로 보드카를 먹이는 신용까지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당하다 보니까 수치심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접속 1시간 만에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정신이 멍해졌다고 해요. 자,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것은 성범죄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상당히 애매하죠. 자, 이 소식들을 이번 달에 이제 언론에서 전달을 했는데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그 댓글들 반응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고의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기 때문에 성추행은 아니더라도 성희롱으로 처벌해야 된다. 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초장에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시대의 변화를 법이 빨리 따라가야 될 것 같다. 가상 공간에서 10대 범죄가 더 쉬워질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10대 친구들이 이런 환경에서 겪을 일들과 그 영향, 이게 참 우려가 되는 거죠. 예상도 되지 않습니다. 자, 또 이분은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우 관계가 사이버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몰입을 하고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게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해주고 계세요.
특히 10대 친구들이 가상세계 속에서 자유로운 일탈 경험들을 하게 됐을 때 그 사고와 가치관이 현실에도 옮겨올 것이냐. 이게 또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논쟁이랑 비슷한 거냐면은 예전에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폭력적인 아이로 자란다. 여기에 대한 논쟁의 재점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 의견. 가상세계에서의 가상의 몸으로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성폭행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지금 감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게 컨트롤러의 진동이 끝이거든요. 이걸로 성폭행이 가능한가? 라는 반대 의견이고요. 또 다음 의견은 뭐냐면 그럼 게임에서 플레이어 킬링, PK를 하는 것도 살인이냐? 게임에서 과속하는 것도 이거는 단속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아니 이제 꿈속에서 성폭행 당하고도 고소하겠네? 라는 의견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분 의견 재밌습니다. 자, 가상현실은 가상현실의 법을 적용하면 되잖아. 그냥 영구 탈퇴시키던지 접속하면 약 2년 동안 감옥에 쳐놓고 접속해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꽤나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음 의견 재밌습니다. 아니 이게 성별을 속이면서 아바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남자인 줄 알고 신고했더니 여자 사용자더라. 여자인 줄 알고 성추행을 했는데 남자 사용자더라. 이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참 어렵죠. 자, 또 다른 의견은 아니 그냥 게임 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성추행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냐는 거예요. 싫으면 접속 안 하면 되는데 현실과는 다르게 가상현실은 그냥 나가거나 끄거나 접속 안 하면 끝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을 대비해서 메타사는 이미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자, 지금 호라이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사용자가 앞에 있는 사람의 프로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싫으면은 뮤트, 음소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블락, 차단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아바타가 아예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때 찍은 영상들을 담당자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차단하거나 아니면은 접속을 못하게끔 하는 조치도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조치는 뭐가 있냐면은 가불 보이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설정을 했을 때 내 친구가 아닌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게 사람 말이 아니라 그냥 외계어처럼 들게 이런 소리처럼 들리게 해가지고 대화조차 안 되게 하는 기능이 이미 있는데 이런데 무슨 성추행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의견으로는 메타버스의 기술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로는 끌고 간다라는 것도 안 되고 강제 폭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해봤자 일단 하반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타사의 호라이즌 아바타에는. 근데 무슨 성추행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꼭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논쟁이 일어나고 심하면 남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논란 자체는 해당 플랫폼의 이미지 손상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메타버스 속의 성범죄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자, 이번 소식은 AI 루피가 행사 안내를 맡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 키오스크에 루피가 있죠. ルフィ、お前、俺のこと知ってんのか。さては海軍じゃねえだろうな。帰りの地図も見せてよ。地図はこれを見てくれ。ありがとう。気にすんな。 자, 또 재미난 점은 뭐가 있냐면 저렇게 지나갈 때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 3D 센서를 달아가지고 사람의 위치를 루피의 눈으로 저렇게 추적해가지고 정말로 루피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세콤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7, 8월에 열리는 일본 행사에 이 키오스크가 설치가 될 예정이고 이미 설치가 된 곳이 이미 있어요. 자, 내방자에게 길 안내나 인사 같은 것을 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합성 음성은 루피의 성우인 다나카 마유미 씨가 협력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설치를 해보고 개선을 한 다음에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야, 유명 캐릭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AI 샤이니 미노가 광화문 안내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달드리고 했죠. 이런 관광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은 TV 시리즈 스타트rek의 커크 선장 역을 맡았던 윌리엄 샤트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재밌게도 실제로 90세에 블루 오리진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이분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은 저분이 대답을 해줘요. 제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고 왜 배우가 되셨습니까? 결혼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답변을 해줍니다. 자, 근데 준비되지 않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재미난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뭐 그런 형식이에요. 자, 이것을 진행한 곳은 스토리파일이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여기에서 재미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디오와 사용자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비디오 3.0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꽤나 재미난 표현 같아가지고 저도 써먹어 볼게요. 좋아하는 캐릭터, 연예인 AI와의 대화가 가능한 비디오 3.0 시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자, 이번 소식은 NFT 겨울이 시작됐다라는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nonfungible.com이라고 해가지고 NFT 판매량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곳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과 거래 액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7월 수준으로 돌아간 꼴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올해 5월 달에 거래량이 치솟는 순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5월에 BAYC 메타버스 토지 분양 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를 빼면 또 잠잠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검색량 추이도 보시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그때 대비 뭐 검색량이 지금 4분의 1도 되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정점이었고 쭉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심의 감소가 좀 더 빠르게 일어났고 감소 폭도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NFT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 성공한 BAYC는 영향을 받았을까요?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제가 오픈시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일단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균 거래가가 약 100이더리움 정도 있는데 그럼 우리 돈으로 지금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시세는 바뀌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또 이더리움의 가격 자체가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 돈 환산 가치도 낮아진 거예요. 올 초만 하더라도 100이더리움이었으면 거의 3억 원 정도였는데 평균 거래가가 이더리움 가격이 낮아지면서 같이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무너지면 정말 NFT는 거의 뭐 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NFT 성공 프로젝트 메타콩즈는 어떨까요? 메타콩즈는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이더리움 생태계로 넘어왔는데 6월 평균 거래가가 3이더리움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뭐 1이더리움 3분의 1가량으로 떨어졌다라는 거. 자, 지금 기사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메타콩즈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운영진에 대한 보유자들의 불신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운영진들이요 메타콩즈를 고점에서 매도하는 일이 펼쳐졌다라는 거. 세계관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고 해외 NFT 프로젝트를 너무 카피한다. 그리고 이두희 CTO가 주도하는 의사결정 구조, 디스코드 해킹 등 보안 문제가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퀴즈. NFT 최대 마켓 플랫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픈시라는 곳인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오픈시가 직원의 20%가량을 감원, 해고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이용자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발표를 공동 창업자 겸 CEO가 트위터로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원이 약 5년 정도 지속될지도 모르는 크립토 윈토를 버틸 방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시장이 안 좋을 거니까 직원을 감축한다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 소식은 NFT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꽤나 슬픈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NFT가 접목이 되는 웹 생태계, 웹 3.0 같은 경우에도 회의적인 입장 기사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최근 암호화폐 가격 하락 속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유명한 엑시 인피니티, 스테픈 같은 웹 3.0 서비스들의 사용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저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난해 11월 대비 사용자가 86%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버노트 전 CEO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웹3는 80%는 탐욕, 20%는 이상, 기술은 0%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 아니냐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우려를 했던 것은 뭐냐면은 NFT가 어딘가에는 잘 쓰일 기술 같긴 하지만 거품이 너무 꼈다는 거예요. 크립토펑크가 132억 원에 팔린다든지 아니면은 비플의 저 디지털 아트 작품이 780억 원에 팔린다든지 그래서 현존하는 작가의 작품 중에 저게 세 번째로 비싼 작품이 된 거잖아요. 저게요. 이거는 좀 비정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참고로 이걸 구매한 사람은 NFT 펀드 운용사 창립자인 메타코반이 샀다라는 사실, 그것도 조금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죠. 또 트위터에 처음 쓴 그 문장이 소유권이 33억 원에 팔리기도 했는데 이건 역시도 말레이시아 블록체인 기업 CEO 시나 에스타비가 구매했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NFT 그 가격이 빠지게 되면서 폭락 사태를 겪기도 했죠. 자, 그래서 거품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NFT의 기술적, 실용적 측면보다 투자 가치가 너무 부각이 됐었죠. 뭐 사실 주식도 요즘 엄청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동성 축소, 금리 상승으로 인한 투자 자체가 감소한 거라고 봐야 되지 이걸 NFT 자체를 폄하하기도 사실 애매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차라리 거품이 빠지는 게 잘 됐다. 왜냐면 옥석가리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NFT 겨울 와중에도 NFT 프로젝트들 신기한 거 참신한 거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물 와인 기반의 NFT 거래소가 생겨나기도 하고 메타버스와 NFT를 결합한 음식 배달 플랫폼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거품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진짜 실용성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이럴 때 살아남는 성과를 내는 NFT 프로젝트가 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품이 빠진 뒤 살아남을 NFT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한번 제대로 걸러보도록 하죠. 자, 이번 소식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50년까지의 장래 가구 추계입니다. 자, 어떻게 가구 구조가 바뀌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퀴즈예요. 대한민국 2050년 1인 가구 비율은 몇 %가 될까요? 자, 현재는 뭐 거의 한 32% 정도 되고 있고요. 2050년이 되게 되면은 거의 40%가량을 찍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스웨덴은 이미 1인 가구가 50%를 넘는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높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10가구 중에 4가구가 1인 가구가 된다는 것은 무시할 사항은 아니죠. 또 통계청 자료에 다른 나라 자료도 나와 있는데 흥미로운 점을 살펴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40년에 우리보다 1인 가구가 조금 더 높을 것이다. 자, 그리고 독일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래도 45%. 흥미로운 점은 뭐가 있냐면은 뉴질랜드는 오히려 2040년이 되면은 1인 가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좀 특이한 자료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퀴즈. 그럼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 1인 가구는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자, 보시게 되면 70대 이상에서 그 증가 비율이 상당히 두드러져 있죠. 오른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7, 80대 1인 가구 증가가 눈에 띕니다. 2050년이 되면은 지금 11%, 6%에서 18%가량으로 증가된다는 거. 자, 참고로 2050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이기 때문에 현재 40대 이상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40대, 50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태어난 세대들이신데 이분들이 70대가 됐을 때는 고령 1인 가구도 그래서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비율도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부부 65세 이상 가구보다도 1인 가구 비율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독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전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총 가구 수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인구는 앞으로 줄어든다는 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구는 어떻게 되는가? 가구는 앞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현재 1477만 가구에서 앞으로 2039년에는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인구는 주는데 가구 수는 왜 늘어나냐? 예전에 3인 가구, 4인 가구, 2인 가구였던 게 1인 가구로 쪼개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구 수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가구 수가 증가한다는 건 더 많은 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더 많은 생활용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 변화 예측되는 게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2022년 7월 미래 뉴스를 전달드렸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들 많았던 것 같아요. 8월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다음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